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완전한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래버리지 매매의 경우에는 롱도 잡고 숏도 잡고 하지만 저는 결국 미래에는 비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비트 긍정론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이해만 하신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왜 미친놈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지, 왜 전 세계의 기관과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크립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지실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진정한 버블 경제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차트와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 언제 차트일까요? 생긴 것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1991년서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오기 직전의 차트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지금 현재의 차트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차트를 이 시점서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왔던 때까지 보면 계산하기 편하도록 1600서부터 대략 4800까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저는 앞으로 나스닥이 3배, 그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이 크립토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스닥이 3배 오르는 동안 닷컴 버블을 주도하며 수혜를 받았던 퀄컴이라는 회사는 대략 주가가 2619% 상승을 했고, 아직도 유명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른 12개의 대형주들은 대략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시장을 주도한 것은 이 크립토 시장이 될 것이기에 앞으로 나스닥이 3배 이상 오르는 동안 수많은 코인들은 말도 안 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 중입니다. 자, 지금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말도 안 된다 라고 반론을 하고 싶으시죠? 다 좋으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무슨 이야기든 좋으니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제가 말하는 이 사이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차트를 1991년서부터 보여드렸냐면 1987년 10월 19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뉴욕 증권시장에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9년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를 하면서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던 폭락이 한번 있었죠. 이러한 위기를 거치고 난 뒤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또한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경제 회복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것이 1991년이기에 1991년서부터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모두가 아는 닷컴 버블, 엄청난 상승이 찾아왔고, 그 뒤에 미친 폭락이 있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한 차례 사이클이 끝이 났죠. 즉, 우리는 지금 현재 2008년 이후 이 경제 사이클에 타 있는 중인 거예요. 누군가는 2020년에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며 코로나 버블이 이미 왔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찾아올 버블은 간단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버블의 규모를 절대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상승은 이런 상승이 아니라 이 상승이에요. 이런 상승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최소 2020년에 있었던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보다 더 그럴싸한 근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 논리를 펼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는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계획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남는 장사를 하려던 거예요. 트럼프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정말 쉽게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꾼인 트럼프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엔 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인의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금리는 낮추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경제가 호황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는 낮추고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자니 이미 미국의 부채가 대략 36조 달러 규모로 너무나도 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더 풀게 된다면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달러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임기 기간 동안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장사치의 마인드입니다. 일단 먼저 매년 미국에 발생되는 재정 적자가 대략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야 했습니다.
보통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게 무역 흑자를 낸다던가 본인 나라의 세금을 올린다던가 이런 방식을 생각할 텐데, 망성적인 무역 적자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깡패 같은 미국은 무역 흑자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관세를 부과해버립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에게 돈을 뜯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관세 정책이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대략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재정 적자가 대략 2조 달러 정도예요. 그렇다는 뜻은 관세만으로 미국의 이 재정 적자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애초에 트럼프는 미국의 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본인 정권 시기에만 이 재정 적자 문제, 미국의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정책은 미국이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부채 문제를 미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이제 빚질 준비도 되었으니 빚을 지어야겠죠. 미국의 디폴트 예상일은 8월 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안에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해야 디폴트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원래 상반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되어서 상반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올렸어야 하는데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았었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었느냐? 미국 정부에서는 특별회계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방직원 퇴직기금과 공무원 공제기금을 사용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돈을 그냥 가져다 쓴 거죠. 결국 이것도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미국의 하반기 재정 적자와 상반기에 재무부와 연기금에 가져온 자금을 전부 갚으려면 이번 7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올려야 하는 부채한도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올려야 하는 부채한도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도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부채 한도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한참 더 남았죠. 트럼프는 더 많은 돈을 풀고 본인의 자산을 더 불리고 싶어 합니다. 이 뜻은 결국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뜻인데, 미국은 세계의 교역, 자산거래,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 기반이라는 패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 프리미엄을 잃고 금리를 올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즉, 결국 이 국채를 수요해줄 어떤 주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발행한 방대한 규모의 국채를 수요해줄 다른 동맹국이나 나라가 아닌 뭔가 새로운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수요해줄 곳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바로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가 달러 100% 준비금 보유, 발행자 감사 및 파산 시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결국 미국의 국채 공급을 흡수해줄 곳이 바로 달러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 미국의 국채를 충분히 수요를 해주기에는 미국의 국채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를 그만큼 더 크게 만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를 가장 쉽고 크게 만드는 방법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움직임은 바로 비트코인 담보대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담보대출, 코인베이스와 빌드가 이끄는 금융혁신,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개시, 자포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상무장관 러트니기 수장인 켄터피치 제럴드 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추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또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비트코인의 큰 손들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과 같은 채굴 업체, 그리고 워낙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자, 여러분들, 이러한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작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시장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차를 살 수도 있겠고,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위해 전기세를 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곳에 소비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집을 살 수도, 주식을 살 수도,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수많은 자산시장이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기에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크립토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자연스레 스테이블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이고, 그만큼 스테이블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대한 규모의 국채를 많이 수요해 주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물가 부담 없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디지털 방식의 왕적 완화, QE를 민간 주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부채를 화폐 희석 없이 줄이는 우회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담보로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는 준비금 100%를 맞추기 위해 발행된 달러의 유동성을 또다시 흡수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은 상승하고 미국 부채는 문제없이 확장되며 달러 패권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권 유지, 부채 문제의 해결, 시스템 진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고차원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하여금 미국은 달러 수요를 유지하고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 결제망을 유지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자산시장 영향력도 미국 달러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겠죠.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 증가, 더 많은 자산 매입,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리가 계속 돌기 시작하면 엄청난 자산 버블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레버리지 구조가 기존 은행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디파이, 전통 금융권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버블이 터질 진원지를 찾기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여러 구조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다시 전통 금융권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며 그 자산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이런 구조는 다중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중 레버리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훨씬 더 큰 버블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한 과거에는 국가별로 자본시장이 비교적 독립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가상화폐로 인해 전 세계의 자금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버블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닷컴 버블, 결국 거품이 터지고 나서 생긴 명칭입니다. 아마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이 버블, 거품도 결국엔 터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의 지금 현재 이 정책들이 사실상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지금 부과하는 관세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가치 창출 없이 과한 레버리지가 낀 인플레이션은 잘못된 방향이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될지, 이게 얼마나 올랐다가 버블이 터지게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거품이 일단 터지려면 거품이 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거품조차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창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채고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엄청난 부의 증식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시점은 내년이나 올해 말 8월 힘이 전부 빠지고 임기가 끝날 때쯤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미 연준 의장이 새롭게 등장할 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겨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이 크립토 시장을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계층의 이동, 혁명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마이클 셀러가 왜 미친놈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지, 왜 전 세계의 기관과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찾아올 이 대격변의 시대, 인생에 한번 찾아올 그 기회를 위해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골든브리지 카페는 앞으로 수많은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모이는 성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어주는 황금다리가 될 겁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성공한 트레이더와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항상 커다란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정말 큰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2008년에는 자본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무엇이 무너질까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무너질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된 문제점이 될 것이고, 이것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된 문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과 권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다수는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원과 권력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제되고 소외받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둘씩 딱딱 맞춰진다는 것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디파이는 새로운 글로벌 은행망의 씨앗, 이 삼각구조가 향후 10년의 금융지형을 바꿀 수 있는 진원지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야죠.
쉽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틀린 관점일 테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또 돈이 되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그 희열과 쾌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차차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시장을 그냥 들여다보고 찍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꽤나 길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치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